네, 안녕하세요. 해피메스의 마그누스의 이승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물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입니다. 이 포물선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배우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심화해서 또 배우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포물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물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어떤 원리가 활용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포물선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포물선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사실은 포물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이제 모를 뿐이죠. 대표적으로 그 야구 선수가 이제 친 야구 공이 날아가는 곡선 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곡선이 이제 포물선입니다. 또 농구 자주 보실 텐데 그 농구 선수가 이제 슛한 공이 있죠. 그래서 골대를 향해서 이제 슛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이 날아가는 곡선도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 또 파란색, 또 보라색 곡선, 이런 곡선이 이제 포물선, 다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뭔가 던지면 그 물건이 날아가는 모양이 포물선이 되는데요. 이런 예는 뭐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양궁에서 그 양궁 선수가 쏜 화살,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도 포물선이고, 이제 총을 쐈을 때 그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거죠. 대포알 당연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물선이 된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아낸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는 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포물선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좀 다릅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y는 x제곱,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배우는 포물선의 모양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포물선의 모양은 이런 형태죠. 아래로 볼록한 모양 또는 위로 볼록한 모양을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옆으로 된 것들 배워요. 이런 거 더해서 이렇게, 그죠? 이건 이제 왼쪽으로 볼록하다 그래야 되나? 네. 대칭축이 이제 x축인 거죠.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모양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식이 중학교 때 하는 거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서 수식이 달라진 건데요. 뭐 수식이 다르고 또 대칭축도 다르고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모양입니다. 네. 포물선의 식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포물선의 뜻이 뭐냐,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y는 x제곱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정의가 아니고 수식인 거죠. 그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건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을 때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이 일단 주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평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점까지의 거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만을 다 모은 거, 그게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건데요. 제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보통 이제 F라고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초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직선은 보통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과 직선이 주어졌을 때 평면이 어떤 점을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 그 다음에 A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1칸, 2칸, 3칸, 4칸. 똑같죠. 그러니까 A는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 B도 마찬가지죠. B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4칸, 셋, 넷. B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4칸. 그래서 여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은 이제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기 C라는 점 생각해 보면 C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두 칸이 더 길어지니까 여섯 칸이 되고요. 여기는 네 칸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중선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C는 안 돼요. 여기 D도 안 됩니다.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원점은 됩니다. 여기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고 여기도 두 칸이고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것들만 다 모으는 거예요. 같은 것들을 다 모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점들이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는 보면은 굉장히 좀 인위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포물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포물선의 정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훨씬 후대에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누가 이렇게 정의했는지 끝부분에서 포물선의 간략한 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물선의 성질입니다. 이 포물선에는 정말 신기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예.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대칭축과 평행한 빛은 포물선에 반사되어 초점을 지나고 대칭축과 평행한 빛은 포물선에 반사돼서 초점 항상 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지난 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초점을 지난 빛은 포물선에 반사돼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포물선이 있고요. 예, 파란색 곡선이 이제 포물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칭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대칭축에 평행한 빛이 들어와요. 대칭축에 평행한 빛이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포물선에 반사됐어요. 이게 반사돼서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면 초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지나가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초점을 지난 빛은 초점을 지났죠. 그래서 반사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칭축과 평행하게 나간다 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평행하게 들어오지 않은 빛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지 맘대로 가는 거죠. 그건 특별한 성질이 없는데 대칭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난 빛은 반사돼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빛이 초점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 지나서 반사돼 갖고 대칭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이 실생활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활용됩니다. 진짜로 많이 활용돼요. 네, 그러면 이 신기한 성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활용되는 사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물선의 활용 첫 번째입니다. 포물면 거울인데요. 포물면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포물선을 회전시키면 어떤 곡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포물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물면이 이제 반사가 되게 거울처럼 만들었다 해서 이제 포물면 거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포물면 거울을 맨 처음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포물선이 활용된 역사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천 년 전, 아주 오래된 고대 말이에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이제 아르키메데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에서 기원전 212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212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포물면 거울을 이용하여 나무로 된 로마 함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AI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포물면 거울이죠.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돼서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초점이 되니까 빛이 반사돼서 여기 지나고 어디에 반사되더라도 다 여기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울이 좀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배가 있는 거고 여기에 거울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에 대한 얘기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불을 붙이는 게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그리스 과학자 로아니스 사카스가 실제로 거울을 만들어서 50m 떨어진 곳, 50m면 뭐 가깝지 않죠, 그죠?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모형 배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울 하나로 했겠느냐 아니면 또 여러 개 했을 거냐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거울을 갖고 했을 거다. 이게 더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이제 불을 붙이는 게 가능한지 또 실험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2005년에 MIT 학생들이 그 거울 127개로 30m 떨어진 모형 배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무기를 만드는 게 뭐 이게 만든 게 실제로 뭐 있었냐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아무튼 현대의 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바에 의하면 뭐 어떤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그 실제로 불태우는 거는 가능하다 하는 거는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무기는 이제 포물선의 첫 번째 성질을 활용한 거죠. 대칭축에 평이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소점을 다 지난다 하는 성질. 네, 포물선의 활용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위성 안테나입니다. 이런 위성 안테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포물면 거울과 같은 원리가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미약한 전파가 포물선에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게 만들면 그 초점에 있는 위치에는 이제 전파 신호가 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약한 전파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신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근데 이 위성 안테나가 두 개가 조금 구조가 다르죠. 요거는 수신하는 게 초점에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삐뚤어 있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 약간 삐뚤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반사돼서 초점을 다 지나게 되는 건데 이런 형태의 경우는 뭐냐면 이 윗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돼서 여기를 초점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요 위에 반쪽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반사돼서 요 소점을 다 지나게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초점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초점에 위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물선의 활용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등대.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이제 아주 밝게 보이는 거 이게 등대예요. 실제로 이제 등대 가면 등대가 이렇게 불빛이 뺑글뺑글 돕니다. 도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이제 불빛이 비쳤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밝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네. 등대의 불빛이 멀리까지 비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원리. 그거는 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전구가 밝은 전구이기 때문에 그죠? 전구가 밝으니까 멀리까지 간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밝은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예, 아무리 밝아도 이렇게 멀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환하게 비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포물면 거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초점에서 나간 빛은 반사돼서 평행하게 간다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포물면이죠. 예. 그래서 이 초점에다가 전구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등대 이제 아주 밝은 전구를 딱 두는 거죠. 그러면 등대에서 빛이 나가겠죠. 그래서 쫙 퍼져서 반사돼 갖고 평행하게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게 나가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런 멀리. 네. 다시 볼까요? 네. 초점에 이제 전구를 두고 그 전구에서 빛이 나가서 반사판에 부딪혀서 평행하게 쫙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등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많은데요. 네, 그건 전부 다 포물선의 두 번째 성질을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활용 네 번째인데요. 자동차 상향등, 손전등,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 사진인데 여기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덜 눈부신데 이건 눈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향등이고 아래를 비추는 거고 요거는 상향등이에요. 그러니까 상향등은 멀리 비춥니다. 등대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멀리 비추니까 운전자는 이제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 멀리까지 보이니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그 운전자의 경우에 눈이 부시게 되니까 지금 봐도 좀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운전을 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등 켜고 가다가 이제 반대쪽에 오는 차가 있으면 이제 얼른 이제 하향등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요게 이제 그 전구를 둔 다음에 이제 반사돼서 평행하게 해서 멀리 나가게 하는 그런 거죠. 뭐 손전등도 이제 멀리 비치는 손전등이 있죠. 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100m 비친다 뭐 이렇게 실제로 뭐 100m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손전등도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또 스포트라이트 그죠? 공연할 때 비추는 이런 스포트라이트들 있죠. 이런 것들 또 이 포물선의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물선의 역사 중요한 것 위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포물선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 포물선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타원, 쌍곡선도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제 통칭해서 원뿔곡선이라고 하죠. 이 원뿔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원뿔을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원뿔곡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메나이크무스라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다고 하는데 원뿔곡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폴로니우스가 있죠. 아폴로니우스는 원뿔곡선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파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나이크무스는 기원전 380년에서 320년 정도에 살았고 파푸스는 서기 290년에서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메나이크무스가 원뿔곡선을 발견한 이후에 파푸스는 600년 정도 후가 되는 거죠. 그 후에 파푸스가 이제 초점 준선 정의,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라고 하는 이 정의를 파푸스가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한 갈릴레오가 이 중력하에서 투사체의 운동이 던진 거죠.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던졌을 때 그 던져진 물건이 포물선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정의와 개념, 또 놀라운 성질 두 가지, 그리고 각각의 성질이 활용되는 사례들, 또 끝으로 간략한 역사까지 포물선에 대해서 폭넓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포물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